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캐시메이커 문서진입니다. 다음 주 시장 전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다음 주는 꽤 중요한 한 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지금 제목에서도 제가 이렇게 써드린 것처럼 다음 주는 3분기 최대 변곡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분기 어찌 보면 방향성을 결정하는 가장 큰 한 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물가, 그 다음에 이 유가, 여기에 단기 방향성이 다음 주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는 매우 중요한, 특히 이제 3분기를 감안하면 최대 변곡점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다음 주에 물가라든지 유가가 좀 긍정적으로 잡히면 여기 이제 긍정적으로 시장에 시그널을 내주면 7, 8, 9는 시장이 꽤 괜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면 되고요. 특히 근데 이제 이 말은 반대로 설명을 하면, 만약에 다음 주에 발표되는 CPI라든지 아니면 그 바이든이 중동 순방이라든지 이게 좀 부정적인 재료를 만들어내면, 그러면 또 한 번의 기대감은 꺾인다. 그러니까 3분기에 좀 단기 베어마켓 랠리라더라도 어쨌든 단기적인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좀 꺾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어떤 이벤트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주말에 발표되었던 고용지표부터 보면 제목에서 제가 이제 써드렸지만 저는 그냥 미지근한 주 같아요. 이게 뜨뜻미지근합니다. 이게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호재로도 해석할 수도 있고요, 좀 악재로도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결과를 보면 중요한 포인트들이 몇 개 좀 있긴 합니다. 보시면 아신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신 것처럼 고용은 많이 늘었어요. 시장 컨센을 다 상회를 해버렸죠. 원래 시장에서는 한 26만 건, 27만 건 정도 비농업법 일자리 수 증가를 할 거라고 봤는데 37만 건이 넘었죠. 이거 굉장히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지 않습니까? 어닝 서프라이즈란다. 그러니까 시장의 서프라이즈지 않습니까? 굉장히 괜찮게 나왔습니다. 괜찮게 나왔고, 실업률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3.6 그대로 나왔습니다. 실업률도 여전히 유지되는 상황이고, 다만 여기서 이제 조금 아쉬운 포인트는 요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노동 참여율이 조금 줄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준 건 아닙니다. 그렇게 많이 준 건 아니고 노동 참여율이 조금 줄었다라는 거. 근데 유의미한 수준 정도는 아니고요. 어쨌든 고용을 시장에서 우려했었던 것보다는 잘 나왔습니다. 고용을 시장에서 우려했었던 것보다는 꽤 괜찮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고용이 굉장히 잘 나왔으니까 우려감이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용이 생각보다 잘 나왔는데라는 거는 결국은 연준으로 하여금 연준에 결국엔 75bp를 인상을 시킬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준 거잖아요. 요게 명분을 만들어 줬다라고 생각하면 좀 부정적일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연준의 통화정책 스탠스도 통화정책 스탠스긴 하지만 일단 시장에서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게 그 경기 침체잖아요. 리세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지 않습니까? 근데 요 부분은 좀 상쇄를 시켜줬다. 요걸 좀 상쇄를 시켜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부정적으로 해석하려면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긍정적으로도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고,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뉴욕 증시에서 특별하게 분위기가 뉴욕 증시의 분위기가 확 변하진 않았어요. 다만 채권 금리는 급등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가 생각보다는 괜찮네.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27일이죠. 7월 27일 있을 FOMC 회의에서 이거 75bp 하겠다라는 좀 어찌 보면 그런 우려감이 반영되면서 이 채권 금리가 급등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채권 금리가 최근에 많이 좀 떨어진 영향이 크긴 해요.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격이 좀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요 부분은 조금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은 상쇄를 시켰지만, 또 연준의 통화정책 스탠스 자체는 조금은 더 매파적인 스탠스로 만들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요쪽보다는 조금 더 이제 눈에 띄는 거는 이거죠. 그러니까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이 굉장히 좀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증가율이 굉장히 좀 낮아졌다라는 게 아무래도 시장 입장에서는 이거 인플레이션을 좀 낮출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보는 거죠. 보신 것처럼 증가율 자체가 굉장히 좀 둔화가 됐습니다.
증가율이 굉장히 둔화가 되면서 임금 상승, 그러니까 임금으로 인한 그러니까 임금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은 조금은 그래도 완화가 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좀 인플레이션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좀 재료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재료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저는 뭐 어쨌든 이런저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지난주에 발표됐던 고용 지표는 시장에 절대로 부정적으로 해석할 만한 요인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또 많이 합니다. 약세론자들 입장에서는, 약세론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고용은 결국에는 야, 후행 아니냐? 고용은 후행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용 가지고, 그러니까, 자, 고용 지표는 후행이다. 고용은 후행이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경기 침체를 예상할 수는 없다. 이걸 예상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니 봐봐, 야 고용이라는 게 뭐야? 고용을 언제 늘리니? 야 기업의 실적이 좋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업의 사업 환경이 좋아야지 고용을 늘리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중요한 건 기업의 이제 기업의 이거 뭐지? 처음에는 기업의 환경이 좀 좋아야지 는다. 다만 근데 이게 경기가 나중에 예를 들어 침체가 돼요. 소비가 둔화돼서. 그럼 근데 중요한 거지. 자 소비가 이거 요걸 다시 써드릴게. 자 근데 경기 침체는 그렇게 오는 게 아니야. 뭐냐? 야 기업 실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일단 첫 번째 뭐냐? 야 소비가 줄어. 소비가 줄고 왜 이래 안 돼? 왜 이래? 소비가 줄고 자 소비가 줄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 야 기업 실적이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기업의 실적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그 다음에 고용을 줄인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선행은 아니야. 고용이 지금 현재 괜찮다라고 해가지고 앞으로 미래의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예측할 수는 없는 거야. 오히려 소비가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선행성을 띠는 거 아니냐? 그럼 근데 최근에 소비 심리 지표를 나타내는 뭐 미시건대 소비자 뭐 태도 지수라든지 아니면 뭐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다 떨어지지 않았냐? 야 그런 거 보면 결국에는 나중에는 기업 실적이 안 좋아질 거고 그리고 나서 고용이 떨어져. 그러니까 야 고용이 지금 좋다고 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안 온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 야 너무 안일해. 아니야 요거는 후행 지표야 라고 이야기를 또 많이 합니다. 물론 전혀 이 내용이 아닌 건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닌데 중요한 건 그렇다고 해서 이 고용이 그러니까 고용 자체 지금의 이 고용 자체를 우리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그럼 이걸 이 정도로 나오는 고용을 가지고 너무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할 필요가 있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고용 지표가 그러니까 미래의 선행성을 나타내는 지표는 경기의 선행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아니다 하더라도 근데 이것도 사실은 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야 고용이 많잖아. 고용이 많으면 뭐해? 뭐냐? 야 기업에 그러니까 그럼 개인들의 소득이 느는 거잖아. 야 소득이 늘면 뭐해? 야 소비를 늘릴 거 아니야. 그 소비를 늘리면 뭐 어떻게 돼? 소비를 늘리면 기업의 실적이 늘어나잖아. 기업의 실적이 늘어나면 고용은 좋아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고용이 또 무조건 후행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에 나오는 고용을 지표를 너무 애써 폄훼할 필요는 없다. 너무 자꾸만 경기 침체에 너무 빠져가지고 모든 지표가 늘 다 나쁘게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역사적인 경기 침체 구간에서 어느 정도의 실업률이 나왔을 때 실제로 진짜 경기 침체가 왔냐를 보면 되는데 이게 이제 지금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예요. 그러니까 리세션이 왔었던 요 시기에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고용이 좀 훼손됐냐라면 보시면 요렇게 리세션이 왔을 때 있죠. 요렇게 리세션이 왔을 때 리세션 요럴 때 여기에 평균을 내가 내보니까 평균적으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주당 50만 명 정도는 되더라. 그러니까 50만 명 정도는 되고 그때 평균적으로 좀 경기 침체가 왔다라고 보는 건데 지금은 어때요? 예, 최근에 늘어나곤 있어도 아직 30만 건도 안 돼요. 맞잖아요. 20만 건 이제 중후반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 그러면 아직까지 한참 멀었어.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리세션이 왔을 때의 신규 실업 청구 건수에 대비해서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의 고용 노동시장 자체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 들어서 나오는
이런 소비 심리들이 좀 많이 위축됐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리세션에 대한 우려감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이런 식으로 고용이 좀 탄탄하면 연준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그걸 하겠죠. 그러니까 이 매파적인 스탠스를 조금 더 좀 빨리 행보를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좀 거슬리는 부분이긴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어쨌든 시장은 우리가 연준이 7월에 75bp를 하고 9월에 50bp를 하고 그 다음에 11, 12에 베이비 스텝으로 바꾸면서 25bp를 할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가격에 묻어났기 때문에 지금은 연준이 여기서 뭐 원빅을만 하진 않으면 만약에 다음 주에 발표되는 물가지표가 뭐 CPI가 헤드라인이 만약 뭐 10%나 이런 걸 찍지 않는 이상은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통화 정책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을 흔들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오히려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은 이미 가격에 다 묻어났기 때문에 지금은 중요한 건 뭐냐면 아직 가격이 묻어나지 않은 건 경기 침체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조정을 줬지만 이거는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라는 전제하에서의 가격대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굉장히 빨리 가파르게 올라가고 기업의 실적은 2분기에 별로 안 좋다. 3분기에 좀 반등을 할 거다라는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가 지금 현재 묻어난 가격대고 여기서 만약에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면 더 급락을 하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흐름이 연출되진 않는다.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연출되지 않는다라는 걸 감안한다면 굳이 지금 구간에서 여기서 더 떨어지는 추세 하락을 우리가 우려할 구간은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항상 이야기드리지만 좀 강세론자이기 때문에 뭐 그래도 시장이 좀 안 좋은 상황에서도 좀 긍정적인 재료를 좀 찾으려고 뭐 노력을 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의 이제 뷰가 안 맞을 수는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약세론자들의 약세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 대한 오류들도 조금씩 나오는 게 있어요. 약간 우리 흔히 말하는 억가들도 좀 생겨서 그 부분을 제가 자꾸만 좀 좀 이렇게 조금 좀 좀 정확하게 조금 더 어찌 보면 이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중립적인 시각도 될 수도 있겠죠. 지금 워낙 약세론자들이 많으니까 그런 시각에서 좀 보시라고 이야기 좀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중요한 건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물가와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최근 들어서 제가 지난주까지도 그러니까 제가 그 3주 전의 영상이죠. 3주 전인가 맞죠? 3주 전에 제가 유가가 좀 급락을 할 수 있다. 인도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유가가 급락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유가가 급락을 했어요. 근데 지난주 후반부터는 다시 올라왔습니다. 다시 올라왔고 아무래도 지금 유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사이드하게 한 방향으로 지금 그러니까 하락으로 쭉 밀고 내려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지금 유가가 수요와 공급이 얼추 좀 맞아요. 물론 아직까지는 조금 더 수요가 조금 더 많아지는데 이게 점진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은 안정화를 찾을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공급은 미국 단을 중심으로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동 쪽도 사실 사우디라든지 뭐 카타르라든지 쿠웨이트 같은 경우는 아랍에미레이트라든지 이런 쪽은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시장의 기대치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증산은 하고 있거든요. 이게 시간차를 두면 계속 이제 시장이 또 쌓이는 거고 물론 이제 지금의 이제 우려감은 이제 아무래도 러시아의 이 아무래도 감산과 관련된 부분이긴 한데 근데 결국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는 좀 해소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에는 러시아발 유가 상승은 어찌 보면 약간 스팟이라고 보시면 되고 좀 장기적인 추세에서는 결국에는 러시아도 원유 시장에 그러니까 복귀를 한다라는 전제를 한다면 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유가는 좀 하향 조정, 그러니까 공급이 조금 더 이제는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전진적인 좀 하향 안정화가 될 수는 있다. 다만 여기서 단계적으로 아주 급락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은 좀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좀 급락을 했다가 한 이제 주 후반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급등을 한 거죠. 결국에는 유가를 좀 단기적으로 좀 더 끌어낼 수 있는 요인은 결국에는 이거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에 이제 바이든이 이제 순방을 합니다. 이스라엘이랑 그 다음에 이제 사우디를 방문을 하는데, 일단은 미국은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포기한 것 같아요. 바이든은 이제 이란산 원유를 이렇게 방출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란산 원유를 시장에 푸는 거는 포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란의 요구가 너무 이제 과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포기하고 노선을 바꾼 것 같아요. 결국은 다시 사우디랑 좀 잘해보자. 예, 뭐 카슈크지죠. 예, 카슈크지. 이름 또렷 벽해들. 예, 카슈크지가 아무래도 이제 암살 당하면서 그걸 이제 바이든이 이제 대놓고 이제 빈살만 네가 했잖아. 그러면서 이제 너희 왕따 시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좀 틀어졌잖아요.
틀어졌다가 근데 이제 지금 미국이 이제 자기 코가 석자가 됐죠. 이제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이라든지 바이든의 지지율이 진짜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폭망하고 있고 이제 11월에 중간 선거에는 사실상 거의 상하원 모두 바뀐다라는 전제가 거의 사실상 뭐 바뀌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 속된 말로 이제 똥줄 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이 다시 야 우리 파트너십 강화하자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사우디에 좀 손을 벌리는 거죠. 그래도 미국의 대통령이 직접 가서 좀 손을 벌리는데 빈살만이 조금 뭐라 그래야지 이제 그 뭔가 액션을 취해주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기대감이 어쨌든 시장에 묻어났잖아요. 근데 만약에 중동 순방 결과가 아무것도 없이 나와요. 그러면 유가는 다시 한번 120불 넘어서 130불까지 다시 치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또 시장은 또 한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또 하겠죠. 그럼 이거는 또 시장을 또 끌어내릴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유가는 결국에는 이제 다음 주 바이든의 순방 결과 좀 방향성을 잡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무리 순방 결과가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 지금 당장의 유가가 그러니까 러시아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히 사우디의 증산만으로 근데 사우디도 증산할 만큼 빡세게 해놓은 상태예요. 여기서 더 증산하는 거는 사실 한계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의 증산만으로 유가가 뭐 80불, 70불, 60불 이렇게는 못 떨어져요. 그럼 결국에는 러시아가 다시 이제 원유 공급 시장으로 복귀를 해야지 다시 60불대 작년에 볼 수 있는 60불대로 보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다라는 거고 그래도 어쨌든 여기서 만약에 사우디랑 미국의 관계가 개선이 된다면 회복이 된다면 그래도 유가는 이제 100불보다는 100불 아래에서 놀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90불 정도? 근데 이 정도만 되더라도 시장 입장에서는 좀 인플레이션의 정점에 대한 기대감을 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순방 결과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예상은 모릅니다. 이건 뭐 정치적인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이 경제적인 부분이 아니니까 예상하기 어렵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 주는 또 이제 CPI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상은 모릅니다. 이것도 이야기됐지만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다만 중요한 건 지금 CPI를 발표를 앞두고 컨센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여기 보면 헤드라인이 한 8.7이었거든요. 이게 원래는 한 8.7이었어요. 근데 지금 계속 높아지면 지금 8.8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헤드라인은 안 꺾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드라인이 이렇게 됐거든요. 이렇게 갔다가 한번 꺾였다가 다시 올라왔죠. 그다음에 코어가 이렇게 좀 떨어지긴 했는데 중요한 건 이게 코어 CPI는 여전히 떨어진다는 거죠. 근원 소비자 물가 코어 CPI는 떨어지는 거고 다만 헤드라인은 오히려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걸 어떻게 시장이 해석하냐가 중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건 있어요. 제가 이제 이전의 영상을 통해서도 아니면 제가 라디오에서도 좀 이야기를 언급을 드렸지만 헤드라인도 시장 예상치보다는 조금 그러니까 낮게 나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유가는 여전히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유가 자체가 어쨌든 작년이 그러니까 YOY 기준으로 본다면 여전히 2배입니다. 거의 2배 수준이기 때문에 여전히 올라가는 게 맞아요. 하지만 곡물은 좀 달라요. 곡물은 확실하게 헤드라인 좀 낮출 수 있는 수준까지는 내려왔거든요. 6월 달에. 그렇기 때문에 이 곡물이 조금 밑으로 좀 끌고 내려왔으면 헤드라인 수치를 그러면 지금 시장 예상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8.8인데 여기 한 8.6으로 또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이게 모르지. 이건 좀 뚜껑 열어봐야 알긴 하는데 어쨌든 만약에 이런 거예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는 시장의 예상치가 지표 발표 전에 조금 더 높게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나마 다행입니다.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 한 8.7이었다 아니면 8.6이었다라고 하면 이거보다 더 높게 나와버리면 오히려 더 충격일 건데 8.8이니까 딱 이 정도만 나오더라도 뭐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좀 충격은 좀 덜할 수도 있고요. 오히려 이거보다 조금 더 낮게 나와버리면 이거는 그러면 조금씩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점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는 부분. 근원 소비자 물가 역시도 최근 들어서 근원 소비자 물가를 좀 낮출 수 있는 요인들이 좀 생겼잖아요. 그리고 주거 비용도 좀 낮아졌고, 임금 상승률도 좀 낮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항공료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중고차 신차 가격도 좀 낮아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 때문에 확실하게 근원 소비자 물가는 좀 떨어진다. 그러면 요게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좀 중요하긴 한데, 물가가 정말 아주 드라마틱하게 낮아지지 않는 이상, 이거 가지고 연준이 뭐 7월에 50bp로 인상을 한다 그러진 않을 수 있어요. 만약에 뭐 그렇게 하려면 헤드라인이 한 8.5는 나와야 돼요. 오히려 8.5로 확 낮아지거나 그리고 이제 이 코어 CPI도 한 5.5, 5.6 이 정도까지 확 낮아져야 돼요.
그런 게 아니면 사실 그렇게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리고 지금은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이번에 발표되는 수요일날 발표되는 CPI에서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YOY도 중요하지만 이번에는 MOM도 중요합니다. 오히려 이게 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월 대비 얼마냐라는 거고, 요게 지금 0.6인데 요게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 0.4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한다고 전 봐요. 왜냐하면 임대료랑 그 다음에 이 임금이 좀 빠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 근데 여기 이까지 좀 드라이브를 걸려면 결국은 신차랑, 아직 이건 모르니까 신차나 중고차가 얼마나 빠졌냐가 중요하거든요. 이것만 조금만 빠져주면 요 0.4까지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지금 그 헤드라인 역시도 지금 1.1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만약에 한 0.9 정도로만 나와주면, 곡물로 인해 가지고 이것만 나와줘도 시장은 오히려 환호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CPI 지표 역시도 좀 시장이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뭐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뭐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는 거는 이미 발표 전에 기대치가 높다. 지금 높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좀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미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좀 안 좋아지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가 좀 늘 좀 이야기 드린 건,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은 오히려 내리는 게 조금 더 이벤트를 긍정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이 좀 많이 반등을 해놓으면 이게 또 선반영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킹반영이라는 거. 그래서 이 선반영으로 인해 가지고 또 떨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찌되었던 뭐 단기적으로는 하루 이틀 뭐 1, 2거래일이야 그렇게 하락을 할 수도 있고, 뭐 안 좋게도 움직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 CPI 지표가 그래도 괜찮게 나온다면, 시장 예상치보다는 좀 좋게 나온다면, 요거는 3분기에 시장을 조금 더 추세적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이번 주에 지금 유가라든지 CPI만 끝나면 사실상은 이번 주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실 7월 FOMC 회의의 결과가 거의 다 예측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면 결국은 시장은 실적에 또 집중을 할 건데, 저는 실적을 좋게 봅니다. 그러니까 실적 자체를 좋게 보는 건 아니고요. 삼성전자처럼, 그러니까 워낙 실적 컨센이 낮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2분기가 실적의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분기 실적이 최악을 찍고, 그럼 3분기에 그러니까 컨콜에서 이 전망치를 조금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장은 오히려 2분기가 저점이었구나, 이미 시장이 그거를 가격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3분기는 좀 올라올 여지는 높다. 통화정책에 대한 그러니까 통화정책과 관련된 부분도 가격에 녹아났고, 그 다음에 실적과 관련된 부분도 안 좋은 것도 녹아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니까 이번 주만 좀 고비를 넘긴다면, 이번 주만 고비를 좀 넘기면 사실 시장은 의외로 잭슨홀 미팅까지, 이게 또 지나서도 9월까지, 그러니까 중간 선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유입되는 10월 전까지는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뭐 결과가 나오고 뭐 이번 주가 또 지나고 나면 또 다음 주 제가 또 주말 또 영상을 통해서 시장의 방향성과 관련된 부분을 또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또 한 주가 또 시작되니까 또 한 주 또 한번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